예, 안녕하십니까. 최환열 회계사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12.12 사태하고 5.18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12 사태나 5.18은 전부 이 유신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신에 대해서 10월 유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신과 관련해서 김대중이란 존재가 그 전임 대통령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어, 편한 대로 이름 쓰겠습니다. 이제 김대중 씨가 상당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월 유신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12하고 5.18 저는 역사적 사건을 좀 고스란히 좀 서술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은요. 1조 2 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보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서 헌정 질서 파괴가 아니다. 그 10월 유신에 의한 박정희 정부도 정상적인 정부였고 또 전두환 정부도 정상적인 정부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좌파들의 논리는 이제 유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인데 이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1.6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11.6은 어떻게 보면 유신 체제를 좀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나온 12.12 사태가 이것을 파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다. 박정희 그 10월 유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헌정질서 파괴가 아니고 그리고 12.6 사건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 있는 12.12도 하나의 수사의 일환이지 그게 쿠데타가 아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5.18을 가리켜서 이제 신군부가 이것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민주화 세력을 이제 진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5.18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말하자면 5월 17일 날에 있었던 계엄이 중요하거든요. 계엄은 정상적인 거였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만 보면은요,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때의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잘못된 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를 이제 설명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 이제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그 특별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든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저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점 아시길 바라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8조를 보면은요.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한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2항을 보면은요. 1항의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이런 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활동으로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학문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헌법소원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역사를 좀 바르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월 유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다 10월 유신에 관한 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하고 또 그 12.12는 12.6 사태에 대한 수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2.6하고 12.12 그리고 5.18 저는 역사적 사건만 고스란히 기술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 판단이 설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10월 유신과 김대중 얘기를 또 간단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복잡하게 볼 거 없고 그 이 얘기의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은요 10월 유신이 이 그 중간에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기간의 중간에 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10월 유신 앞에 있는 게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박정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은 이거 제목만 봐도 알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는 10월 유신 이후에 발전했어요. 그리고 10월 유신 자체도요, 경제와 안보에 관련한 긴급조치였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삼선 개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알 거예요. 2차 경제개발 끝나기까지 10월 유신 직전 단계죠. 그때까지 우리나라 1인당 1년 GNP가요. 100달러였어요. 100달러. 1년에 10만 원이었어요. 월 10,000원. 만약에 이제 그리고 세계에서 그 127위. 그러니까 북한보다 뒤져 있었어요. 그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갔을 때 이거 숫자 잘못됐네요. 이쪽에 있는 것이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거든요. 3차, 4차. 이때 비로소 북한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유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신도 그 당시에 이 그 내용 보면 알겠지만 그 68년도에 이 북한에서 거의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닉슨 독트린이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자국은 자국이 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어요. 베트남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가 이제 삼선 개헌 때예요. 그리고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북한에서는 이때 얼마나 쳐들어오려고 했는지 몰라요. 말하자면은 평화의 시대가 와버리면 지금까지 적화 통일을 준비했는데 다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8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선 개헌이 이제 박정희가 말을 하죠. 박정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선 개헌 허락을 해달라. 아니면 나 대통령 그만두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91% 찬성으로 아마 이게 그 삼선 개헌이 통과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위태로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제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10월 유신은 그러니까 안보만 관련된 그 유신이 아니었어요. 경제와도 함께 관련이 돼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 유신 직전에 위기에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많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기업들이 막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때 뭐 사채 이자가 30%, 40%, 막 50% 이렇게 갔어요. 금융기관에는 돈이 없고 박 대통령이 10월 유신 선포하고 사채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거기다가 1년 이자 13.6%딱 못 박아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자 갚느라고 기업들이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 10월 유신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박정희 공부할 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전하고 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전에는 아무런 어떤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경공업. 여기저기 돈 꾸러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소독으로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 돈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베트남 파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하고 아주 뭐 이 가난아이가 그지 없었고요. 또 이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이 기금 받아가지고 그 포항제철도 설립했잖아요. 이게 다 여기 숫자 잘못 썼습니다. 그 3차, 4차 그리고 연도도 72년도부터 이렇게 되겠죠. 포항제철도 이때 나왔고요. 중화학공업도 이때 나왔고요. 자동차, 조선, 화학 다 이때 나왔고요. 군수산업 다 이때 나왔고요. 새마을운동도 이때 나왔고요. 산림녹화도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유신이 그렇다고 해서 뭐 비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진 않았어요. 다 동의받고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한 79년쯤, 80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10월 유신을 유신헌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이제 그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위탁도 했죠. 부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한 상황이었고 또 다른 내용 보면은 이제 그 은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제가 무조건 지금 박정희 편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한번 각자가 열심히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 뭐 나중에는 어떻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년에는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뭐 독재 있었고 또 아주 그 무자비한 독재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취했다. 물론 유신 헌법에는 많은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많아요.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했으니까 말하자면 저 미국에서 지금 선거하듯이 그렇게 좀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랬어요. 10월 유신 해놓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단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보하고 경제를 생각할 때는 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고 박정희의 애국심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뭐 이상하게 이분은 뭐 육사를 3번이나 다녀서 그런지 뭐 애국심에 꽂혀 있는 사람 같았어요. 또 검소했습니다. 청렴하고 저 박정희 대통령이 그 65년 2월부터 한 달에 2번씩 국가 혁신 체제 그 월간 경제 동향 보고하고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했거든요. 그 죽을 때까지 2번인가밖에 결성 안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계속 기업들하고 대화하면서 참여하고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애국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다 그렇게 덩달아서 애국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기업인들이 다 애국심 가지고 했어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대중이란 인물이 출연을 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67년도에 목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에 62년도인가요? 그 강원도 인제 쪽에서 됐는데 5.16 혁명 일어나면서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당선은 되고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못 했는데 67년도에 김대중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 씨는요, 그 해방 전에 그 신민당의 목포 지역의 그 부위원장, 아마 청년동맹 부위원장, 청년동맹이 핵심이에요. 여기는 이런 부서 중에서 여기에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민당하고 합쳐가지고 남로당이 되는 것이죠. 건준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남로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남로당의 그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걸 가르치고 교육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승만이 이 그 보안법 발표를 해버리니까 북한으로 가든지 남한에 있으려면은 뭐 전향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전향하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에서 받았어요. 이때 그 김대중이는 보도연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의까지 했어요. 말하자면 그 전향하는 사람들 강의. 이 선우 정원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불러다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개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나는 진짜 개종했어. 하면서 이제 보도연맹 강사를 좀 했고요. 그러나 김대중 사상은 평생토록 그러한 그 사회주의 사상가였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6.25 때 그 행적이 좀 있는데요. 그 저 안기부의 그 기록하고 그 본인의 자서전 기록하고 달라요. 본인은 목포 해상단에서 부단장 하면서 유엔군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기부 기록에서는 보도연맹 일환으로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저 철수하면서 다 이렇게 죽이고 했거든요. 이때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안기부에는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김대중 뒤에는 색깔 문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저 68년도에요. 그 아주 이 북한에서 간첩을 많이 파견했는데 이때 7월 20일자에 임자독 고정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8월 24일 날에 통역당 사건이 있었어요. 통역당 잘 아시죠? 저희 김종택, 김진락 뭐 이렇게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한 그 다음 레벨 정도 되는 사람이 신영복이에요. 이게 통역당 사건이 있는데 통역당의 핵심 인물이 김종태였어요. 그런데 이 김종태하고 함께 정태무기가 김대중이 67년도에 국회의원 그 선거할 때 그 선거 총괄을 했어요. 이 정태무기가. 그래서 이 김대중이도 그때 사실은 분리가서 조사받고 했죠. 그런데 김영욱이가 이제 깊이 안 들어가고 놔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다가 저 중요한 사람 추천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김대중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그 삼선 개헌이 있고요. 삼선 개헌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좀 유태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71년도에 이제 그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김대중이는 이때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7대 대통령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그때 한 54대 4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이제 박정희나 이때는 정부에서 막 고무신 선거하고 막 하니까 그 좀 이제 김대중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다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큰 차이로 못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민감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71년도 12월 달에 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 다음에 드러난 건인데요. 다음에 김대중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이때 이제 그 김대중한테 북한에서 20억 원 정도 선거 자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선거를 좀 했죠. 이렇게 이제 10월 유신이 선포되니까 이제 김대중이 해외에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73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요. 캐나다 가서 한민통 세우고 또 미국 뉴욕에 가서 한민통 세우고 이제는 8월 15일 날에 일본에 와서 이제 한민통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민통 구성원들이 보면 다 간첩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공소장 이제 판결 기록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제 간첩들이었고요. 그러고 말하자면 조총련이 일본에 있는 그 공산당이잖아요. 이 한민통은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공산당이라는 이름은 쓰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기구죠. 그래서 조총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받은 것들이 많이 있고 매월 꼬박꼬박 받은 게 한 1,000만 엔 정도. 그 당시에 1,000만 엔이면 큰 돈이죠. 지금만 하더라도 이게 1,000만 엔이면 한 1억 드는데 뭐 그때는 얼마나 컸겠어요. 뭐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한 10배, 20배는 곱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망명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후라기한테 이제 그 납치를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에요. 납치 사건이 정상적이다 이 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해서 이게 이제 김대중 씨의 정체성인데 또 참조로 97년도 9월 달에 대통령 되기 직전이죠. 이철 의원에게 와서 부총재를 좀 해라. 그리고 쿠르레탈에 혁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좀 이런 기록에 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10월 유신에 대해서 10월 유신이 부인이 되면은 이제는 그 우리나라 자체가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 다 기반을 하고 있었다. 10월 유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저쪽 좌파에서는 이제 10월 유신부터 헌덕일서 파괴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10월 유신까지는 들고 나오지 않아요. 비판만 하지. 아까 5.18 특별법에 있는 헌덕일서 파괴는 12.12 사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2.12 사태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